국제사회 이해 제7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강의 계획에 있는 것처럼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사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이 이제 국제사회, 전 세계적인 그런 지역을 포괄해서 우리가 얘기를 일반론적인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관심 지역을 점점 좁혀나가는 그런 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으로서 일단은 그 시야를 전 세계가 아니라 이제 동북아시아 쪽으로 좁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한반도로 이렇게 이제 우리 관심사를 구역을 좁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북아시아에서 국제사회를 이제 일단 경제권 중심으로 경제구역이죠. 아시아 이제 가장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몇 개 이제 경제권으로 구분해서 아시아 경제권, 그 중에서 이제 동아시아 경제권 우리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북아시아에서의 외교 관계, 동북아시아가 이제 한반도를 가운데 둔 4대 강대국이 이제 4대 열강이 어떻게 보면 각 촉장이 바로 이 동북아시아이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외교 관계를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중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지금 중간 시험 그 관련해서 공지사항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5월 7일 날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 공지사항을 여러분들 잘 참조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강의할 때마다 이 화면에 이제 우리 PPT 화면이 이제 뜨고 있는데, 그 PPT가 또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올릴까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준비를 잘 해갖고 다음 주에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1시간 동안 이제 시험을 다음 주에, 그러니까 5월 7일 날 오후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이제 1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제1장 세계화의 개념화를 많이 이제 공부를 했죠. 세계화에 대한 뭐 개념이랄지 관련 개념, 관련 용어들, 그다음에 뭐 세계화의 척도랄지, 그다음에 세계화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관점들, 경제 중심, 정치 중심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했었고, 그 개념화에 대한 공부를 가장 많이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접근 방법은 대략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냥 넘어갔고, 그다음에 세계화의 주체에 들어와서 우리가 일단 이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뭐라고, 행위자, 개인과 국가라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국제기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여기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UN, 그 다음에 WTO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역적 국제기구도 공부를 했고 민간 국제기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은 대략 이제 우리가 진도를 나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시야를 조금 좁혀서 오늘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세계화와 국제기구, 동북아시아에서의 그 국제관계, 국제사회, 동북아 국제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동북아의 세계화, 동북아의 국제관계에 대해서 에 관한 시각은 이제 낙관론과 비관론이 크게 보면 이제 교차를 합니다. 유럽이 이제 대통합이라고 하는 그 흐름, 유럽연합이 이제 출범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메리카 합중국처럼 이제 유럽 합중국까지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유럽이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아시아도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런 과정에 큰 길을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낙관론이 있는가 하면, 또 비관론도 만만치가 않죠. 특히 동아시아만 이렇게 우리가 시야를 좁혀서 보더라도 한반도를 끼고 이제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국경 분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민족적인 감정 대립들, 그리고 뭐랄까, 내셔널리즘이라고 그래갖고 인터넷을 통한, 그러니까 이 SNS를 통한 뭐랄까, 좀 왜곡된 형태의 그런 민족주의가 지금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북아시아는 그 유럽처럼
이런 이제 거대한 어떤 통합의 움직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로 가는 거 아니냐,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비관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를 형성하고 있지만 중국이 언제까지 저렇게 이제 통일된 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소수민족에 대한 좀 뭐랄까요, 민주적이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언제까지 단일 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그 회의론도 있고, 이래서 동북아시아는 유럽과 같은 그런 대통합의 거대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비관론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뭐 유럽 측의 그런 통합을 향한 그런 큰 게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시아의 이런 식의 분열적인 뭐 분쟁까지 이렇게 직전까지 가는 그런 건 더욱더 나쁘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 동북아 평화의 그다음 미래에 대해서 뭐 공존, 공영, 번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는 문제가 되겠지만 크게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의 세계화의 주체도 동북아시아에서 국제사회의 행위자도 이제 세계와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마찬가지로 이 개인과 그 다음에 각 그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들, 동북아시아에 국한된 국제기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화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따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제 주로 이제 유엔이라든지 WTO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그런 기구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유럽과 다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은 대통합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과 그다음에 나토라고 하는 두 개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세계화 이제 국제 사회가 이게 전개가 되는 그런 형태지만, 우리 아시아는 그렇지가 않다. 이 점에서 우리는 바로 동북아시아 세계화의 추이로 가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은 동북아 세계화의 전망,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국제사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 외교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는 그 시야를 조금 좁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지만 전 세계 지도가 다 우리 관심사였고, 지금 지난주까지 공부한 것만 해도 전 세계가 이제 관심사였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동북아시아이기 때문에, 동북아시아를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태평양을 끼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중에서도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저쪽 그 남쪽으로 해서는 이제 태평양 연안 오세아니아의 그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것까지 포괄하고, 그 다음에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바로 우리의 관심 지역이 되겠다, 이렇게 지도를 놓고 우리가 관심 구역을 일단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을 보면 일단은 세계화로 하는 것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냥 범지구적인 세계화로 나아가기도 했지만 지역화를 경유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유엔이나 WTO나 이런 범지구적인 그런 세계화 국제사회의 그런 주체로 통해서 바로 이제 범지구적 세계화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유럽처럼 유럽연합을 통해서 미국처럼 나프타를 통해서 이렇게 각 지역화를 경유해서 또 세계화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화의 큰 흐름은 범지구적 세계화와 그 다음에 블록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블록화라고 하는 게 이제 곧 결국 지역화죠. 대체로 이제 지역별로 유럽이 이제 가장 그렇게 돼 있고, 유럽에서 특히 이제 서유럽 쪽이 굉장히 블록화가 빠르고, 이제 동유럽을 서유럽이 중심이 돼서 남유럽과 북유럽을 이렇게 이제 포괄을 하고, 나아가서 동유럽까지 이제 포괄하는 그런 형태.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터키까지 무슬림까지 포괄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런 블록화와 지역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 주체는 역시 각 국가가 아니라 국가를 묶는 그 국제기구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지역적인 그 국제기구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그죠? 그전에는 유럽 그 공동체, 또 그전에는 유럽 경제공동체, 그전에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및 유럽 원자력 공동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경제적 국제기구가 주도를 해왔죠.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오늘날 유럽 연합은 이제 정치적 기구, 정치적 연합 국가 형태가 됐지만 출발점은 이제 경제적 출발점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석탄, 철강, 그다음에 원자력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그다음에 유럽 경제 공동체까지는 이제 경제적 국제기구였고 그게 이제 유럽 공동체가 되면서부터 그다음 유럽 연합이 될 때까지는 통합적인 그런 형태가 됐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성격 갖는 연합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국제기구가 아주 주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북미 같으면 이제 나프타,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같으면 아세안, 이런 이제 지역적인 국제기구가 주도를 하고 있고, 우리 예를 들면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라는 게 있었죠. 캐도. 코리아 에너지 디벨롭먼트 오가니제이션, 캐도라고 하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육자가 남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4대 강대국이 해서 이제 우리가 캐도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고 그것이 처음에는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다가 이게 이제 완전히 실패를 한 거죠. 지금은 북한이 완전히 뭐 핵무기를 개발했고 지금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금 핵탄두가 35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대체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북한이 다 핵 재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농축을 하고 그다음에 경량화까지 나가는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경량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뭐랄까요 농축의 정도를 이제 점점 더 이제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또 핵무기가 옛날 전통적인 그런 원자탄이 아니고 원자탄을 이용해서 이제 수소폭탄으로 연결시키는 2단 폭발식의 그런 2단 폭발식으로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정일 사진 나온 것처럼 핵무기가 이제 꼭 모양새가 꼭 장구처럼 생겨갖고 한쪽은 이제 그게 원자폭탄이고 그다음에 또 한쪽은 이제 수소폭탄이다 이렇게 해서 원자폭탄은 그냥 핵 분열을 해서 1억도 이상의 온도를 얻는 데만 이제 원자폭탄을 사용을 하고 그 1억도가 넘는 온도에서 이제 핵 융합이 되는 수소가 이제 헬륨으로 융합이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엄청난 에너지를 일으키고 해서 인명을 살상하는 이런 2단식으로 해서 일단은 이제 부피가 크긴 한데 그거를 점차 경량화시키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이제 고도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이런 뭐라고 경수로 지원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말았지만 어쨌거나 그 당시에 이제 캐도가 처음 출범할 때는 우리도 이렇게 동아시아의 6나라 또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계속 이제 거기에 이의를 제기를 하고 특히 납북자 문제를 제기를 하고 계속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일본이 빠지고 이제 일본 대신에 호주가 들어가서 또 도와준 적이 있고 한데 어쨌거나 이러한 블록화와 지역화는 주로 이제 국제기구,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제적 국제기구가 주로 주도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를 가만히 보면 전통적으로 3분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2차 대전 이후에는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 이렇게 해서 제1세계 이제 자본주의 세계, 자유주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형태를 취하는 미국 중심의 서유럽 등 이런 그다음에 이제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이제 적도의 북쪽에 있는 이제 북반구 쪽이 이제 제1세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제2세계는 이제 북반구 중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과 이런 나라들을 이제 제2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제3세계는 비동맹 세계라고 해서 이제 신생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문제는 2차 대전 직후에는 남북으로 이제 경제적 격차에 따라서 남북으로 나눠 있었죠. 남반구, 북반구. 그다음에 이념에 따라서 이제 동서 문제라고 해서 동쪽에 사회주의 사상, 그다음에 이제 서쪽에
그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사상 이런 식으로 이제 전통적으로는 제1, 제2, 제3세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와서 특히 지역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삼분 구조가 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럽이 이제 유럽 연합으로 그다음 유럽은 이제 제 1세계에 속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체제 경제 체제 면에서 자본주의 그다음에 정치 체제 면에서 자유민주주의 형태를 취하던 그런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EU가 이제 결성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또 독립을 하고, 미국이 또 이제 독립적인 또 납사를 통해서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 그다음에 북미 자유무역 지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미주가 또 독자적인 시장을 하나 이제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동아시아에서도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시장에서 결국은 전통적인 삼분 구조에서 새로운 삼분 구조로 이제 편성이 됐다. 이것은 경제적 국제기구에 의한 블록화 때문에 지역화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행형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대유럽 통합입니다. 서유럽에서 시작해서 남유럽과 그다음에 북유럽이 합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련 중심의 동유럽이 이제 해체되면서 동유럽 국가들도 이제 대거 이제 가입을 하고 함으로 해서 EU 중심의 대통합으로 가고 있다. 그다음에 미주는 개방적 통합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이제 중심에 서고 멕시코는 이제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는 풍부한 지하 자원하고 넓은 지역 상권이 넓다고 하는 또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결합을 시켜서 미주는 서로 이제 개방적인 통합을 통한 세계화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개시하고 그다음에 뭐 멕시코와 뭐 장벽을 쌓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함으로 조금 어떤 반동 그런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미주도 이제 아메리카 대륙도 이런 개방적 통합을 통한 세계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근데 동아시아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는 이제 우리는 중층적 추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좀 복잡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서로 협력 관계가 아니고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과 중국은 예를 들면 그 납타에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처럼 이렇게 분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무한 경쟁하는 상태. 미국이라고 하는 수출 상대국, 유럽이라고 하는 또 수출 상대 지역을 최종 이제 목적지로 해서 무한 경쟁하는 자동차에서도 뭐 서로 경쟁하고 반도체, 전기, 전자 뭐 모든 데 있어서 조선 뭐 석유화학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서 서로 분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한 경쟁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동남아시아도 지금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는 그래서 우리는 중층적 추적에 의한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본 것처럼 우리 동아시아는 지금 이 지역을 말하고 그걸 조금 동북아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국이 넓은 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몽골이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태평양 건너서 미국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섯 나라로 구성되는 곳이 바로 동북아시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는 이제 우리는 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구역으로 본다 이거죠. 이코노믹 존이라고 해서 경제권으로 보는 건데 이런 아시아 경제권은 크게 이제 그 넷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아시아와 태평양을 하나로 묶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 그다음에 동북아시아만 하나로 보는 이제 동북아시아 경제권,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경제권, 그다음에 이제 그 동북아시아 중에서도 동아시아 경제권을 또 따로 나눠서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지금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 그 서남아시아, 인도 중심의 또 그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같은 또 서남아시아 이런 경제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동 또 경제권이 있어가지고 이란, 이라크 중심의 또 사우디 쪽에 또 경제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고 지금 말한 것처럼 요 네 구역이 바로 우리의 관심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째로 우리가 먼저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을 한번 봐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세계 경제권이 세수로 이렇게 재편이 되면서 오세아니아 쪽이 그 호주 쪽이 이제 여기 아시아 쪽에 태평양 아시아 쪽에 이제 감행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계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결국은 다 이렇게 섬이잖아요, 그죠? 북아메리카도 지금 저 알래스카까지 해서 그 파나마 운하로 끊어지는 이 지역이 하나의 섬이고, 그 다음에 또 남아메리카도 또 파나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칠레, 페루까지 해서 여기 하나의 섬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아시아도 말이에요. 유럽과 유라시아도 하나의 섬이란 말이에요. 유라시아 큰 이 섬이 이렇게 수에즈 운하를 경계로 해가지고 이제 또 아프리카라고 하는 또 섬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섬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또 큰 섬이 호주, 오스트랄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남극에 또 이제 섬이 있는 거죠. 크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6대주로 가는 게 5대양 6대주다. 6대주 6개 대륙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섬 중에서 특별히 면적이 큰 섬을 우리는 섬이라고 하지 않고 대륙이라고 이렇게 이제 대륙 이런 말, 대륙이란 말을 쓰고 영어로 컨티넨트라고 그러고 한문어로 이제 대륙 주자를 쓰는 거죠. 삼수변에 고을 주차를 붙여서 이게 이제 그래서 5대양 6대주입니다. 6개 이제 대륙으로 되어 있는데, 호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그 큰 대륙이기 때문에, 섬이 아니라 대륙이기 때문에, 다만 인구가 좀 작아서 독립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상권을 형성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호주는 굉장히 영토가 넓고 상권도 넓지만 지하 자원도 풍부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너무 인구가 적어서 독립적인 상권을 전혀 이제 운영할 수 없고, 항상 그 어떤 블록 지역 경제에 가입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캐나다도 인구가 뭐 2천만, 3천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경제권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과 멕시코와 함께 움직이게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인구가 1억이 넘으니까 독립적인 상권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근데 대한민국이 좀 어정쩡한 거죠. 인구가 5천만이기 때문에 이게 독립적인 그 경제권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상권이 좁고 인구가 너무 적고, 그 다음에 또 좀 어정쩡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합치면 우리가 이제 7,500만, 한 8천만 요 정도 되면 우리가 독립적인 경제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태평양 쪽이 특히 호주죠. 뉴질랜드도 있습니다만은 호주가 이제 그 가입을 함으로 해갖고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을 이제 구상을 하는데, 이거는 일찌감치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이제 시작된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2차 대전 직후에 상품 교역에 관한 그 국제기구가 바로 관세 무역 일반 협정이라고 하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그러니까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겉으로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을 했지만 사실상 보호무역주의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60년대가 지나면서 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뭐 우루과이 라운드니 뭐 그래서 이 케네디 라운드를 계기로 해서 관세가 굉장히 대대적 인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유무역주의가 확대가 된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가트가 해체되고, 그다음에 이제 WTO로 하는 전혀 새로운 세계 무역 기구가 이제 형성되기 이런 거죠. 그래서 자유무역주의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거 특히 이제 EEC죠. 그 당시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에서는 유럽 그 석탄철강 공동체 ECSC라고 하는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와 그다음에 유라톰이라고 하는 유럽 그 원자력 공동체가 이제 통합이 돼 갖고 유럽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요. EEC, 유로피안 이코노믹 커뮤니티, 유럽 경제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아시아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은 굉장히 긴장을 한 겁니다. 유럽은 저렇게 대통합의 길을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세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세안은 동남아 국가 연합, 자,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연합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아시아 개발은행이 이제 설립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EEC에 대한 아시아적인 반응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시간이 흘러서 60년대 말에 PBEC라고 해요. Pacific Basin Economic Committee라고 하는 태평양 연안 경제위원회, 번역하면 태평양 베이진 연안 경제위원회, 이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PAFTAD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Pacific Forum for Trade and Development,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태평양을 낀 나라들만 또 이게 만들어졌고, 70년대 말에 와서 또 이제 태평양을 낀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라고 한 게 또 이제 또 회의가 열리고, 80년대 와서 이제 PECC가 이제 APEC으로 바뀐 거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기구, 우리 APEC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이 이제 개편돼 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총회를 했었죠. 부산 누리에서 크게 이제 해운대 쪽에서 총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들어갔고, 이 아세안이, 동남아 국가연합이 이제 아프타로, 아세안 프리 트레이드 에리아, 말 그대로 아세안 자유무역 지대로 이제 발전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이 굉장히 큰 진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이 태평양을 낀 나라들, 그리고 태평양에서 조금 멀리 나가 있는 나라들까지 이제 가입을 해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 구상이 지금도 이거는 진행형으로 지금 가고 있고 잘 협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동북아 경제권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국과 일본, 지금 크게 보면 이제 네 나라죠. 좀 더 나가서 보면 이제 몽골과 러시아와 그다음에 타이완과 그다음에 미국까지 이렇게 다 연결된 게 동북아시아입니다. 동북아시아는 이제 세계 모든 강대국이 4대 강대국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G2, 그레이트 2,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G2와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러시아라고 하는 세계 4대 강대국이 각 축장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동북아시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그 동북아시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전 세계 어느 지역도 이렇게 4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닿는 곳은 한반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동북아 외에는 그런 적이 없다. 중동, 그러면 약간 굉장히 화약고긴 하지만 이런 4대 강대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닿지는 않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동북아시아만큼 4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서로 첨예하게 맞닿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세계 평화가 되는 것이고, 동북아시아의 번영이 세계 번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유럽도 중요하고 중동도 중요하고 어디든 다 전 세계 어느 지역도 안 중요한 곳이 없지만 동북아시아가 특별히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지도를 놓고 보면 역시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동북아 경제권에 이제 중요한 게 신흥공업 경제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난 얘기긴 하지만, 말 그대로 니즈라고 하죠.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에서 그 약자로 신흥공업 경제입니다. 한때는 신흥공업 국가라고 그랬었죠. 닉스라고 해서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이렇게 해서 닉스라고 했었는데, 그 네 나라 중에 이제 홍콩이라는 나라가 국가라고 할 수가 있냐? 이거는 중국의 일부다. 그 다음에 또 대만도, 이게 타이완도 이게 독립된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도 중국의 속국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컨트리로 쓰지 말고 그냥 이코노미로 쓰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니즈란 말을 쓴 거죠. 니즈. 그리고 우리가 네 나라, 대한민국을 위시해서 싱가포르는 이제 독립적인 국가인데, 특히 대한민국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 91년도에 유엔 가입을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독립적인 국가라는 걸 공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이제 엄연한 국가인데, 독립적인 국가인데,
대만과 홍콩은 이제 중국의 속국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닉스란 말을 안 쓰고 이제 니즈란 말을 이제 쓰는 겁니다. 니즈가 급성장을 해서 동북아 경제권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에 나섰잖아요. 우리가는 덩샤오핑부터 시작해서 개혁 개방에 나섰고 지금은 뭐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세계 경제 이제 양대 제2대 강대국이 된 거고 이대로 가면 이제 얼마 안 가서 한 10년 안에 GDP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정도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중국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 뭐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국, 일본, 중국이 가장 중요한 그런지 한국은 주로 중간 기술 부분입니다. 일본보다는 이제 첨단이 일본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몇 개 영역은 뭐 반도체나 모바일이나 뭐 전기, 전자 쪽, 뭐 자동차 쪽도 뭐 굉장히 뭐 앞서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뭐 광학이랄지 그다음에 뭐 바이오 그다음 메디칼 영역 같은 거는 일본한테 많이 이제 뒤처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중간 기술 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는 주로 이제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공업, 중공업, 기계, 엔지니어링 쪽하고 그다음 화학 쪽 생활화학이죠, 주로. 뭐, 이렇게, 바이오나 이런 쪽은 우리가, 뭐, 메디칼 이쪽은 진출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본 집약적인 중화공업을, 이고, 그 다음에 일본은 첨단 기술을, 역시, 자동차나 뭐 모든 면에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쪽은 자본보다는 기술 집약적인 그런 중간재를 이제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형태고. 중국은 특히 이제 우리는 동북 삼성이라고 하잖아요. 동북 그 만주 쪽에, 한자로 쓰면 요령성, 중국말로 하면 야오닝성, 그다음에 길림성, 지린성, 그다음에 흥룡광성, 해룡장성, 요 세 개 성이 이제 가장 그 발전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노동집약적인 주로 소비재 산업, 그다음에 주로 원료 산업 이쪽에 이제 발전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몽골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 러시아 쪽에서 이제 극동 지역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사이, 중국과 일본 사이는 수직적인 분업 관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한일 사이에 무역 마찰이 일어나면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은 원재료를 수입을 하고 있고 원천 기술을 일본이 워낙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엄청나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무역 전쟁을 하면서 여실히 드러났죠. 우리가 반도체 강대국이라 하지만 반도체는 생산하지만 반도체를 거기 뭐라고 공정 과정에서 쓰는 불속 가스랄지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만들긴 하는데 순도가 떨어지고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그렇습니다. 원천 기술이 뭐 일본이 우리보다 한 100년 이상 앞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국은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원초적 기술에 들어가면은 뭐 그래서 이런 수직적인 분업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과 중국은 불균형 역조 관계에 있다. 우리가 너무 수입이 많고 일본의 이제 중국의 그런 노동집약적인 그런 상품들을 이제 저가 상품에 의존하기 때문에 역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지 경제권 한 지역별로 이런 경제권을 UNDP에서 UNDP가 주도하는 두만강 개발 이런 두만강 유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뭐 북한이 협력을 안 하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환동해 경제권 동해를 끼고 있는 일본과 이제 북한과 이렇게 러시아 극동 지역이 이제 함께 협력을 하자 했던 것도 또 북한이 협력 안 하니까 지금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환황의 경제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과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렇게 협력을 하자 이것도 이제 중국이 저희 북한이 이제 협력 안 하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지금 뭐 구상도 북한이 협력 안 해버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은 섬나라나 다름이 없습니다. 섬나라죠. 북한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계속 하여튼 뭐 개방 쪽으로 이렇게 개혁 개방 쪽으로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 이 지도에서 보듯이 저 북쪽에 이제 그 함경도 그 청진 쪽에서부터 해서 해안선을 보면은 동해안의 해안선하고 남해안의 해안선하고 서해안의 해안선의 길이를 쭉 합치면 사실 굉장히 해안선 길이가 깁니다.
중국에 못잖아요. 중국은 해안선이 국가 영토에 비해서는 짧아요. 이렇게 대한민국과 중국은 해안선 길이가 비슷하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한민국은 바다로 해양으로 진출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 나라의 영토 면적은 아주 좁지만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좁은 나라지만 해안선의 길이는 중국과 비슷하다. 예? 일본과도 뭐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바다로 진출, 뭐 해양이랄지 해운이랄지 그다음에 뭐 원양어업이랄지 하여튼 바다로 진출하기에 정말 그 좋은 조건을 갖춘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도 5천 년 동안 내내 대륙에서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를 경유해서 특히 몽골이 원나라 때 몽골이 이제 고려를 점령해서 일본 정벌에 나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대륙에 힘이 있으면 한반도를 이제 한반도의 교량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이제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항상 이제 뭐랄까 교량 위치에 있었고 반대로 이제 또 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정면가도다 명나라를 정벌할 테니 길을 빌려달라 이렇게 해서 정면가도로 해서 이제 한반도를 통해서 이제 명나라 정벌에 나섰던 거고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이제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킴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이런 면을 볼 때는 한반도는 또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또 이 교량이다. 한반도를 얘기할 때 교량적인 위치다 이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반도를 특히 지정하기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뭐 세계 지도를 놓고 볼 때 그 어디에 입지에 있냐, 이웃에 어떤 나라가 있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예민한 나라가 어디 또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5천 년 내내 열강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단 교량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럽으로 치면 대체로 폴란드 그렇다고 그러죠. 폴란드가 그런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이제 그 폴란드가 이제 또 그 뭐라고 할까요? 러시아 슬라브가 또 힘이 강하면 또 슬라브한테 슬라브에 또 치고 그다음에 또 게르만이 강하면 또 게르만한테 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말한 것처럼 요충지 정말 중앙에 있는 한국 대한민국과 이제 중국과 이런 몽골과 러시아와의 중간에 낀 나라가 이제 북한인데 북한이 이제 협조를 안 하니까 우리는 섬나라처럼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적대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한국과 중국 사이의 그 민족 감정, 특히 이제 국경 분쟁, 예를 들면 뭐 만주에 대한 그런 문제랄지, 그다음에 북한의 이제 중국의 또 그 동북 공정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중국 한족들의 지나친 뭐 민족주의 이런 게 또 걸림돌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일본과 사이에는 또 독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또 랴오이다오 또 센가쿠 열도 문제가 있고 이래갖고 이게 적대 감정이 말도 못합니다.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국가 지도자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순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일본의 지금 아베 수상이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뭐 이게 서로 악화를 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절충을 시키고 화해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막 악화시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동남아 경제권인데 지금 이제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남아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인도 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인구 많은 나라죠.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현재 제일 인구가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이제 뭐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인도고 인디아가 두 번째로 많고 그 세 번째가 이제 미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도네시아란 말이에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를 볼 때는 정말 독립적인 그런 시장이 가능한 곳이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는 뭐 알다시피 섬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넓게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지진도 많고 화산 이런 또 문제가 있어 갖고 인도네시아가 성장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죠. 어쨌거나 지금 동남아시아 지도를 여기서 보듯이 요 구역이 지금 이제 동남아 경제권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할 때
이제 대한민국, 일본 쪽으로도 이제 진출이 하지만 인도 차이나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 차이나 이제 반도 제국을 개발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앞서가고 있는 곳이 현재 베트남이죠. 물론 그 전에는 태국이 이제 치고 나가다가 지금 베트남, 이 이제 두 나라가 지금 상당히 앞서가는 상황이고, 캄보디아나 이제 라오스는 좀 더딘 상태고, 특히 라오스는 이제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뭐 산업화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캄보디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이제 자본도 진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원도 하고 뭐 1대1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중국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핵심적인 나라 역시 이 지역은 홍콩, 그다음에 마카오 지역, 그다음에 싱가포르 지역, 그다음에 대만이라고 하는 작은 그 나라가 있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거죠.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이제 마카오, 대만을 묶고, 그다음에 중국의 꽝뚱성, 광동성, 그죠? 그다음에 복건성, 푸젠성, 이 두 개의 성을 이제 묶어가지고 요거를 연결해서 이제 이것을 화남 경제권이라고 해요. 중국 남방 화남 경제권이라고 하는, 이거는 홍콩을 확대하는 확대 홍콩화, 그 다음에 양안 경제권, 이 양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과 대만 사이를 이제 양안이라고 해요. 양안. 우리는 남북 관계, 남한 북한을 남북 관계라고 하는데, 중국은 중국 대만 관계를 양안, 양쪽 해안, 양안 경제권 이렇게 해서 화남 경제권은 이제 홍콩을 확장시키는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대만 관계를 협력을 더 이제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홍콩은 뭐 알다시피 이제 영어로는 홍콩이라고 그러고,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향항이죠, 그죠? 향기로운 항기, 항구다, 향항, 이게 이제 홍콩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외환위기가 9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이제 1997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 외환위기가 몰려왔던 것처럼, 동남아도 그 외환위기가 밀려와서 그 당시 이제 경제권, 태국 중심의 그 바터 경제권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이제 바터 경제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태국 중심의 이런 경제권, 경제 협력이 이게 완전히 좌절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싱가포르이 이제 주도를 해 나가는 거죠. 싱가포르는 전형적인 이제 가공무역 그 국가니까, 뭐랄까, 무역 중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싱가포르가 이제 주도를 하면서 그 말레이시아하고 이제 인도네시아 사이에 말라카 해협 해서 이제 그 말레이시아의 조호르주하고 인도네시아의 리아우주, 요 주를 이제 참여를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삼각지대, 성장의 삼각지대라고, 우리가 뭐 철의 삼각지대 이런 말, 성장의 삼각지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로스 트라이앵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싱가포르와 지금 말한 것처럼 말레이시아 조호르주하고 인도네시아 리아우주를 우리는 성장의 삼각지대다 이렇게 하네. 이건 이제 확대 싱가포르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 경제권, 지금 말한 것처럼 확대 홍콩화, 그 다음에 양안 경제권, 그 다음에 확대 싱가포르화, 이런 식의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베트남이 독자적으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베트남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동아시아 경제권, 지금 여기 지도가 나와 있는 것처럼 동아시아는 쪽, 특히 동쪽,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일본, 중국, 그다음에 그 몽골,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7자, 7나라로 구성이 되는 곳이 동아시아 경제입니다. 자, 이 지역은 지금 말한 것처럼 좀 넓게 보면 일본을, 그다음에 신흥공업 경제와 아세안에 속한 10나라와 중국, 몽골, 북한까지 이렇게 이제 보는 곳이 동아시아 경제권입니다. 이 지역은 계속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경제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성장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뭐 장기 불황에 빠져 있고,
뭐 구매력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해서 일본의 경제 위상이 날로 이게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최근에 와서는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꺾인 상태에 있고, 특히 이제 더 최근에 와서는 뭐 코로나 이런 걸로 해서, 그다음에 고전에는 또 시진핑과 트럼프 사이의 그런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 연합이나 북미 이 지역이나 대비했을 때 역시 동아시아 지역은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일단 인구가 어마어마하고, 그다음 시장이 워낙 넓고, 그다음에 노동력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질 좋은 그런 뭐랄까 수출 주도형 그런 구조 개혁이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높은 성장세가 있는 곳이고, 어려움이 아까 말한 것처럼 외환위기가 이제 90년대 말에 와가지고 특히 대한민국과 태국이 이제 큰 쇼크를 많이 받았던 건데, 그 다음에 일본이 장기 불황이 와서 계속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뭐 내리는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그런 뭐 불황을 타개할 만한 그런 특별한 어떤 계기가 없기 때문에, 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아마 불황은 당분간 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한반도의 화해 분위기가 이제 또 불고 있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이 많고, 하지만 여전히 이전보다는 좀 눈에 띄게 하여튼 일단은 적대적인 분위기는 많이 이제 사라진 상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요인으로 작용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내로 볼 때는 그 국가 안에서 보면 교육이 굉장히 이제 성장해서 자체 지역 내 그 성장이 엄청납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경우에만 보더라도 뭐 중국에 대한 뭐 무역이 얼마나 규모가 큽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갖고 또 강경 쪽에서 강경한 사람들은 중국과의 전면 뭐 교육을 중지하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한국 경제가 현실적으로 그냥 주저앉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쉽지가 않았던 그런 주문이었고, 다행히 이제 최근에 와서 좀 나아지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 한 구역 안에서 엄청나게 교육이 비중이 크고, 그다음에 그게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접 투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베트남으로 많이 이제 직접 투자를 하고, 이렇게 직접 투자가 많습니다. 간접 투자 보다는 직접 투자가 굉장히 많고, 일본은 조금 뭐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 뒤에 바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화교의 역할이 커요. 화교, 화상이라고 그러죠. 중국 상인들, 우리 상인들 한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교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보면은 뭐 주요 상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다 이제 중국인들이기 때문에 화교의 역할이 굉장히 화상의 역할이 크고요. 최근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은 처음에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지만 지금 가라앉는 상태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반면에 일본이 지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 경제권이 어떻게 될까? 지금 본 것처럼 일본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될까? 우리는 대체로 비관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전부 수출은 어디로 하냐? 결국 미국과 유럽으로 하는 거죠. 물론 뭐 동남아나 무슨 아프리카에도 수출하지만 결국은 최종 목적지는 미국과 유럽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냥 뭐 무한 경쟁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시장에 의존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아세안의 삼중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세안 그 각 국가들이 너무 일본에 대해서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뭐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전자제품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플랜트나 기본 설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한 것처럼 화교 상권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화교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너무 의존도가 크고, 그 다음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중국 위안화, 인구가 훨씬 많은 중국 위안화보다,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보다도 여전히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서 이제 교역, 환율,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게 아세안의 이제 최악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경제 수준에서 너무 이질적이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일본과 신흥공업국 사이에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세안 사이에도 또 이질적이고, 그러니까 일본과
뭐 대한민국과 그다음 아세안 사이에 너무 이질적이다. 그다음에 아세안 내부에서도 격차가 크다는 거죠. 예? 최근에 서 베트남이 뭐 급성장하고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노력은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고 해서 필리핀도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이게 아세안 내부의 격차가 너무 크다 이렇게. 유럽도 물론 뭐 그렇습니다. 유럽은 그래도 유럽 연합 안에 그래도 터키만 제외하면 그 어느 정도 평준화 어느 정도 이제 균질화되어 있는데 우리 아세안은 너무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족적 감정이 여전히 강하고 특히 국경 분쟁으로 시작해서 민족적 감정이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다릅니다. 유교 문화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불교도 굉장히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슬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쪽은 무슬림이 많이 이제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질적이라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민간 주도적으로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각 국가 지도자가 일본의 아베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이렇게 이 사람이 나서서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민간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시민단체랄지 뭐랄까 민간 국제기구가 좀 나서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그만큼 또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역할입니다. 일본이 산업화가 제일 빨랐고 메이지 유신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보다 거의 100년 이상이 이제 빨랐기 때문에 일본이 사실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일본이 나서서 국제 분업도 하고 세 나라 사이에 역할 분담을 해서 무한 경쟁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뭐 유럽 같으면 뭐 농산물은 뭐 프랑스가 하고 그다음에 일반 뭐 기계 쪽은 뭐 독일이 하고 금융업 쪽은 뭐 영국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일본, 한국, 중국이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이게 이제 물론 무한 경쟁인데 이럴 때는 이제 일본이 좀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일본이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이 이제 직접 투자 이한 해외 조달형 수입 경제를 이제 지향을 합니다. 해외에다가 이제 직접 투자를 해서 해외 생산 기지에서 이제 생산해서 가져가는 그런 수입 경제를 지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간접 투자를 안 합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 간접 투자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등 시장에서 한중일 세 나라 그냥 무한 경쟁하는 그냥 경쟁자 위상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수출만 하지 수입을 안 합니다. 일본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동남아에 수출을 하지 동남아로부터 수입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무역 역조만 일으키는 모든 나라와 무역을 할 때 항상 무역 흑자만 가져가는 그런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이게 일본의 역할이 상당히 미흡하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을 바꿔서 네 번째 절에, 동북아 세계화의 전망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북아시아의 세계화가 어떻게 갈까, 요거를 한번 이제 전망해보는 각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한번, 보는 겁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국제사회, 국제관계가 어떻게 갈까. 지금 요 세계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중심으로 해서 4대 강대국이 이제 둘러싸고 있고, 이렇게. 이게 바로 동북아의 현황이고, 과거요, 미래가 될 거란 겁니다. 이런 관계는 변하지 않나요? 지금, 태극기처럼. 밑에는 대한민국, 파란색은 대한민국이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요. 북한을 지지하는 곳은 중국과 러시아요, 대한민국을 자본주의 세계는 일본과 미국이다. 이렇게 딱 이런 구도가 구한말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태극기 마경효 선생이 만들어둔 태극기도 바로 그 당시 구한말에 그 상황하고 똑같거든요. 그 당시 구한말에 뭐 한반도가 분단 안 됐지만 사실은 지역 안에서 통합이 안 되고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던 거고 그다음 옆에는 4대 강대국이 이제 뭐라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닿는 각축장이 바로 한반도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급박하게 이해관계에 첨예하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외교관계다, 국제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태극기를 놓고 보면
국제 정세, 한반도의 국제 정세를 그대로 읽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도 다르지 않고 미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띄워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 관계가 첫째가 한미 관계입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이거는 가장 중요한 관계죠. 지금도 이게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한미 관계의 여하에 따라서 일본과의 관계, 그다음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미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국이 갖는 지정학적인 국제 전략적인 위상 때문에 미국이 이 한반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한반도는 지정학 지오폴리틱스입니다. 지리적인 정치학적으로 교량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는 대륙이 해양으로 진출할 때, 또 해양이 또 대륙으로 진출할 때 반드시 한반도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주변 4대 강대국 누구든 이 한반도에 대한 뭐랄까 개입을,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는 바로 한미 관계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어느 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한반도를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공화당처럼 전 세계 경찰이라고 그러면 더더욱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해도 이제 몰로주의 그런 시각에서 보더라도 미국이 좀 더 자유롭기 위해서는, 좀 더 평화롭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평화로워야 된다는 거죠. 무슨 큰 문제가 없어야 된다. 하여튼 현상 유지를 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이제 45년에 독립되고 분단되고, 그 다음 한국 전쟁을 거치고 냉전을 거치고 한국 전쟁을 거쳐서 그 당시 이제 원조도 무상 원조를 하다가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고, 한미 동맹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는 열강의 각축장이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북방 외교와 해양 외교의 교차단 거지. 북방 대륙이 해양으로 갈 때, 해양이 대륙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교량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고, 그래서 육자회담이 있었고, 육자회담이 계속 지금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남북한과 그다음에 4대 강대국이 참여하는 육자회담, 이런 다자 안보 외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만 우리는 대미 외교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물론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지만 한국은 너무 의존하고 있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위 분담금도 우리가 또 내야 되고, 또 인상을 하라고 지금 계속 미국과 지금 줄당기기가 진행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이제 보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우리 대한 관계를 할 때는 이제 국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오로지 아메리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공화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미국이 하는 행태는 별 변화가 없다는 거죠. 민주당이 집권하면 좀 민주적으로 좀 인권 중시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그냥 아메리카의 이익은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은 오로지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소비에트화를 했기 때문에 미국도 미국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맞서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가 이제 이식이 된 거죠. 그래서 전 지구상에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가 우리 대한민국만큼 제대로 이식이 된 건 없는 거죠. 일본이나 어느 나라도 다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이제 대통령 중심제,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심제가 미국과 똑같냐? 그렇지 않고 미국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형태이긴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잠시 제2공화국 때 1년 동안, 1년도 안 되죠. 한 10개월 동안 이제 장면 정부 때 또 의원내각제를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개헌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도 좀 더 민주적인 형태의 의원내각제로 가야 되지 않냐. 대통령 권한을 좀 약화시켜서 좀 민주적인 형태, 좀 분담하는 형태로 해서 의원내각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미국이 뭐랄까 강제적으로 의식한 건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거나 미국형 그런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이식이 된 거고, 그래서 미국의 외교 정책의 목표는 두 가지잖아요. 러시아 봉쇄 및 중국 포위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러시아를 봉쇄를 하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됩니다. 그 러시아가 항상 그 부동항을 확보하려고 하는 러시아 남하를 하여튼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을 포위하는 겁니다. 중국이 나오지 못하게. 하여튼 중국 포위. 이 두 가지가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의 양대 기조죠. 러시아 봉쇄, 중국 포위입니다. 그 다음에 월남 파병을 계기로 해서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동맹이 맺어진 거고, 그 다음에 닉슨 독트린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덩샤오핑 때, 뭐, 핑퐁 외교 뭐 이런 거 시작해서,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에 나서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주둔 미군을 많이 감축을 했고요. 주한미군도 이제 감축을 했고, 현재는 이제 방위비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한미연합사 창설을 했고, 그다음에 전작권이 전시 작전 지휘권, 전작권 이양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린턴이 두 번 민주당에서 집권했고, 그다음 공화당에서도 부시가 두 번 집권했고, 그다음에 또 오바마가 또 민주당 두 번 집권했고, 현재는 공화당에서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고, 이제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중동 관계도 이제 강경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관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또 정상회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의 또 방위비 협상에서 어떻게든 방위비를 많이 받아내려고, 분담금을 많이 받아내려고 지금 그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미 관계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일 관계, 한국과 일본 관계입니다. 이거는 일본의 그 내부 사정을 보면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니까 그냥 우리나라만 지키자라고 하는 자위 개념 고수론이 있고, 한쪽은 아닙니다. 일본이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게 국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대립이 있습니다. 이 자위 개념과 맞아 들어가는 게 이제 골리즘이라는 겁니다. 이게 프랑스의 샤를 드골을 따라서 샤를 드골처럼 미일 안보 조약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로 진출하자, 핵무장을 하자, 이렇게 보통 국가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골리즘입니다. 샤를 드골의 그런 그 이념을 닮았다고 해서 골리즘, 드골리즘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은 계속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엄살 가깝게 이렇게 북한이 너무 무섭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 반사적으로 이제 군사 대국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일 군사 협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를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해외 진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알다시피 65년도에 한일 기본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남북한 덩거리 외교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남북 통일에 대해서 일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일민족 이체제면 좋겠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와서는 아베 신조의 그 스캔들 문제, 그 다음에 우경화 문제, 방사능으로 문제, 올림픽, 최근에 코로나 문제, 그다음 북일 관계, 한미일 관계 이런 데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한일 관계인 겁니다. 한일 관계고요. 그다음에 한중 한러 관계. 우리가 국교 정상화를 한 것이 중국과 간접 무역을 개시를 하고 92년도에 이제 한중 국교 정상화를 했고, 그래서 중국은 우리의 제1의 교역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중화주의를 들고 나와서 동북 공정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고 비핵화, 핵이 없기를 바라죠. 그다음에 대화를 통한 남북한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과 러시아의 균형 유지, 그다음에 반러 동맹 저지 및 대중 대일 견제 목표 모두가 실패를 한 상황이고, 이유가 대한 정책을 중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그 김대중 정부 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대륙 구상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현재는 중국은 뭐 아는 시진핑, 그 다음에 러시아는 푸틴이 장기 집권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북중 관계. 북한과 중국은 순치 관계가 있습니다. 입술과 이빨의 관계예요. 그래서 중국이 볼 때는 북한은 하나의 입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망하면 중국은 이빨이 시린,
그래서 위험하니까 어떻게든 북중 관계를 우리는 순치 관계다. 입술과 이빨과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두 나라는 이제 61년도에 조중 조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육자 회담을 이제 중국이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개성공단으로 해서 한미 FTA 문제가 있는데, 이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 제품으로 인정을 해서 이제 관세 특례를 만약에 제공하게 되면 개성공단 제품이 이제 중국 제품보다 품질은 좋고 가격이 싸고 이렇게 돼서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어떤 경쟁 관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예민한 사안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탈북자 문제입니다. 탈북자들이 주로 중국을 거쳐서 이제 남한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예민한 또 그런 사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 김정은 이런 그런, 특히 김정은이 최근에 뭐 건강 이상설도 불거지고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조금만 시간만 더 지나면 어떤 게 사실인지 곧 드러나겠죠. 근데 북미 관계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 적대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죠? 적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완급을 조절했어요. 좀 강화하기도 하고 또 조금 사이가 좋아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핵 문제, 그다음에 에너지 우리가 말하는 경수로 문제, 경수로 문제가 있었고 핵 문제가 지금에서 북한은 이제 핵을 다 개발한 그런 상태다. 그다음에 미사일도 뭐 다 개발한 상태고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 안 받기 때문에 가장 세계에서 멀리 사거리를 가진 그런 미사일을 북한이 보유하게 됐다. 그죠? 육자회담, 그다음 개성공단을 통해서 한미 FTA와 그다음 중국과의 관계가 좀 예민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죠? 그다음에 북미 관계 이제 가장 특이한 것은 정상회담이죠.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그다음 베트남 하노이에서 또 정상회담을 한 겁니다. 두 차례 했던 거. 그다음 북일 관계, 북한과 일본은 계속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일본이 군사적으로 재무장하는데 근거를 제공하는 나라가 이제 북한이고, 그러나 일본 내에 또 친북 계열이 있습니다. 우리 남한과 친한 곳이 이제 그 민단이라고 그러죠. 제일 거류 민단이라고 민단이 있다면 이제 북한과 친한 곳은 조총련입니다. 조선인 총연맹, 조총련이라는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중국 사회당이 이제 남한보다 북한과 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보상이 아직 안 끝나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지금 그게 쟁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은 일본이 간섭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납북자를 빨리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계속 핵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캐도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라고 하는 데서 이제 중유를 지원하는데 계속 이제 일본이 불만을 표기했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고 나중에는 호주가 일본을 대신해서 이제 캐도에 가입을 해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내용 동북아시아에서의 세계화 국제기구, 동북아시아에서의 그 국제관계에 대해서 수업한 내용들입니다. 이 수업 오늘 수업한 데까지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중간 시험에 대비하면 되겠습니다.